제가 오늘 드릴 그 얘기의 주제는 오늘 얘기할 내용의 주제는 지노믹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노믹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지노믹스라는 것은 지놈에 관련된 어떤 오믹스 학문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지노믹스라고 얘기를 하죠. 지놈에 관련된 학문을 얘기할 때 이제 지노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요새는 지놈에 관련된 어떤 학문에 대한 것은 지노믹스, 그 다음에 RNA에 관련된 학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는 트랜스크립토믹스, 트랜스크립톰이 이제 DNA에서 RNA로 가서 RNA에 관련된 물질들을 트랜스크립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단백질에 관련된 그런 학문, 전체적인 단백질체에 관련된 그런 학문이나 그런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프로테오믹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근데 이런 단어들이 예전에 없었어요. 지금 이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이 멀티오믹스라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런 학문이 지금 이런 말이 나온 게 불과 한 2, 3년? 1,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멀티오믹스라는 이런 말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학문도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학문도 계속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학문이 바뀌면서 또 유행이 바뀌어요. 학문이 상당히 유행을 탑니다. 어떤 연구 주제가 생기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일제히 비슷한 쪽의 연구를 하는 유행이 상당히 심한 분야가 학문 분야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어떤 각각의, 예전에는 지놈, RNA, 프로테인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요새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아울러서 한 번에 분석을 하는 멀티오믹스라는 이런 학문도 요새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지노믹스에 대한 얘기고, 지노믹스가 어떤 식으로 유전자 연구가 시작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노믹스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어 왔고, 사실상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포스트 지노믹스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놈을 연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지노믹스 연구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응용해서 산업에 접목시키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포스트 지노믹스,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3시간짜리 강의죠. 그래서 중간에 한 번이나 두 번 쉬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포스트 지노믹스에 대한 얘기죠. 지금 DNA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전공자예요. 지금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과를 나왔는지를 보니까 생물공학, 생물학, 그 다음에 화학, 물리학, 대략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전공자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DNA라는 것이 뭔지를 다 압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이 DNA를 아는가? 다 알아요. 왜? 9시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겁니다. 9시 뉴스에 보면 유전체, DNA 정도까지는 그냥 요새 흔하게들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RNA 트랜스크립토믹스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그렇지만 단순하게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 정도는 사실 전문 상식이 아니라 일반 상식이죠. 제가 이 학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지노믹스, DNA는 전문 상식이었어요. 대학 와서 처음 저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세포 그림 뭐 보여주고 세포 속에 핵이 있다. 그 핵 안에 이제 뭐 유전 물질이 있다 이 정도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DNA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대학 와서 배웠던 학문인데 지금은 이게 PCR도 고등학교 때 나오던데 예? PCR이랑 뭐 이런 것도 그래서 DNA나 RNA 정도는 이제는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DNA가 예전부터 알려졌고 DNA의 존재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알려졌고 이것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주 예전부터 알았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유전 정보는 단지 4개의 구성 원소 ATGC, 아데노신, 티아닌, 구아니딘, 사이토신 이 ATGC 4개의 구성 원소의 순서, 배열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실제로 제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게 PCR이라는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는 기술이 알려지고 나서부터 DNA를 증폭해서 분석하면서부터 DNA가 유전 물질이고 이 유전 물질들이 순서에 의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예. 이것을 알고 나니까 처음에는 작은 미생물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은 미생물, 뭐 사이즈가 1메가, 2메가 되는 미생물 가지고 조금씩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보를 얻었죠. 정보를 얻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전체를 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홀 지놈 시퀀싱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그런 학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처음에 2메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미생물들, 대장균은 한 4메가 정도 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미생물을 갖고 전체를 다 읽어내는 그런 연구를 했고 그런 기법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이 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응용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산업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과학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체 유전자 크기가 얼마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1985년도에 처음으로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다 미국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1985년도에 뭔가 사람의 유전자를 전부 다 읽어보면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무작정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 NIH하고 DOE라는 기관에서부터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뭐 이게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그 전체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읽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원칙을 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 1988년도에 지놈 시퀀싱 퍼실리티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때 들어간 게 그때 당시에 ABI라는 회사에 Applied Biosystems라는 회사에 3700이라는 시퀀서 머신을 저도 그 머신을 사용을 해봤었어요. 3700이라는 이름의 시퀀싱 머신을 200대를 집어넣고 공장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휴먼 지놈을 읽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00년에 읽었습니다. 2000년에 전부 다 사람, 한 명의 사람의 전체 유전자를 읽어냈는데 문제는 이 양이 어마어마해서 이거를 이만큼의 데이터를 이게 어떻게 정리하고 이것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쨌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를 2000년에 끝냈고요. 이거를 만들어내고 보니까 이거를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만큼의 양을.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거를 이만큼 시퀀싱을 해서 휴먼 지놈을 다 만들어 놨다 한들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다. 그때부터 슈퍼컴퓨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3년도에 블루칩이라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냈고, 그 슈퍼컴퓨터가 2000년도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발표를 해낸 게 휴먼 지놈 프로젝트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사실은 데이터는 다 만들어냈지만 그 데이터가 갖는 의미들을 만들어낸 게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블루칩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 구글의 알파고가 지금 그 바둑을 대구글에서 이기잖아요. 블루칩이 만들어졌을 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블루칩이라는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사람을 데려다가 블루칩이랑 체스 게임을 시켰었어요. 그거를 지금 알파고가 똑같이 한 겁니다. 그때 체스 게임을 시켰었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슈퍼컴퓨터가 나온다 한들 감히 체스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체스를 6판을 둬서 6판을 전부 다 이겼죠, 블루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게 슈퍼컴퓨터가 진짜 대단한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구글에서 알파고라는 어떤 딥러닝 머신이죠. 그건 컴퓨터가 아니라 어떤 그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거고, 분석을 해내는 그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지금 이제 바둑을 갖고 대결을 해서 이겼는데, 어쨌든 그걸 지금 처음 새로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2003년도에 똑같이 한번 써먹었던 거를 리바이벌을 한 번 더 한 겁니다. 단지 체스에서 바둑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그래서 2003년도에 사람의 유전자 전부를 읽어내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휴먼 지놈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그 인포그래픽스가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건데, 1번은 3빌리언 베이스 페어죠. 사람의 유전자는 23개의 크로모점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을 한 줄로 쫙 늘어났을 때 3기가 베이스 페어죠. 기가가 공이 몇 개입니까? 키로가 공이 몇 개예요? 3개. 메가는 6개. 기가가 9개입니다. 3기가 베이스 페어의 염기를 갖고 있어요. 3기가 베이스 페어의 염기를. 근데 사실은 페어로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앞뒤로 따지면은 사실은 절대값으로 따지면은 6기가입니다. 그렇지만 한 줄만 읽으면 반대쪽 줄은 알잖아요, 무조건. 한 줄이 A면 그 반대쪽은 무조건 T고, 한쪽이 G면 그 반대쪽은 무조건 C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이 몇 기가베이스 유전자가 양이 얼마가 되나라고 얘기할 때는 한 줄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3기가베이스 페어, 3빌리언 베이스 페어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유전 정보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았고요. 그 전에는 크기가 과연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도 분분했는데 전부 다 읽어보니까 3기가 베이스 페어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3만 개의 주인이 있다라는 거죠. 유전자가 뭐죠? 주인이라는 게? 하나의 기능을 나타내는 세트를 주인이라 그러죠. 네, 주인이. 보통 하나의 주인에서 한 개 이상의, 한 개 또는 이제 주인이 2개가 합쳐서 그 단백질이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어떤 기능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쥔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에는 쥔을 보통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엑손과 인트론이 몇 개의 세트로 이렇게 인트론, 엑손, 인트론, 엑손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인트론과 몇 개의 세트가 이루어져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보통 한 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것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약 3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발표할 때는 3만 개였지만 사실은 이렇게 유전 정보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한 3만 개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3만 개 되는 쥔 중에서는 어떤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슈도진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만 개 또는 2만 5천 개 요 정도를 어떤 실제로 기능을 나타내는 유전자 쥔을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놈 시퀀싱을 해서 보면 이런 엑손과 인트론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세트가 되는 유전자가 약 3만 개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뭐 세 번째 보면은 뭐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제 반반씩 와서 하나의 세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DNA 분자는 소프트웨어고, 뭐 이 정도의 정보들이 있죠.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고, 이거를 휴먼 지놈을 그때 처음에 했을 때 3.8 빌리언 정도의 돈이 들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들까? 지금은 1000불 정도의 그 비용이 듭니다. 1000불이면 얼마죠? 1000불이 얼마예요? 100만 원. 지금 현재 그 구글에 여러분들이 휴먼 지놈 시퀀싱을 치면 구글에 가격표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싼 거는 뭐 한 60만 원, 70만 원짜리도 요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한 요새 1000불에서 1500불 정도 되면 로우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정확하게 기능이 어노테이션 된 어떤 분석 데이터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로우 데이터 수준을 여러분들이 받는 데는 약 1000불 정도면 지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0불 개념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서 1000불이 됐고 지금 요새 하는 게 100불 개념 프로젝트죠. 그래서 100불, 10만 원 수준에서 자기가 휴먼 지놈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후반부에 얘기를 할 거지만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 뭐 할 건데요? 3기가가 되는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뭘 알아볼 수 있을 거며 사실은 백과사전의 개념이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걸 자기가 빼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 후반부에 얘기할 개인 유전체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로우 데이터를 받는 데는 1000불 정도의 수준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분석 가공하는 데는 사실은 비용이 아직도 많이 들어요. 분석하는 데는 비용이 아직도 많이 들지만 지금 로우 데이터를 받는 비용은 지금 1000불 수준으로 낮아져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발전을 한 거고, 이 기술의 발전이 가격을 낮췄는데요. 이 속도가 컴퓨터 칩이 용량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낮춰지는 그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컴퓨터의 용량이 2배씩 늘면서 가격은 2분의 1씩 떨어지는 게 법칙이 있죠. 그 법칙을 뭐라 그래요? 인텔의 옛날 이 법칙을 발표했던 사장이 무어죠.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용량은 2배씩 늘고 가격은 2분의 1씩 떨어지는 걸 무어의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 DNA 시퀀싱은 무어의 법칙을 무너뜨린 그런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DNA 시퀀싱 데이터를 받는 부분은 합법입니다. 개인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규제가 많은 나라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기 사실 각을 이 버칼 스웹으로도 사실 요새 휴먼 홀지놈 시퀀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버칼 스웹 그 키트가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냥 그 아무 데서나 사실 수 있고요. 그거 사서 자기 DNA 채취해서 전 세계 아무 데나 그 버칼 스웹을 보내서 자기 휴먼 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원을 통하거나 어떤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갖고 오면 불법인 소지가 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아직 그거는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알고 싶어서 자기가 돈 내고 로우 데이터를 받는 부분은 합법이에요. 근데 받아봐야 사실 그거를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오픈되어 있는 오픈소스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려서 자기가 그거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어쨌든 천불 시대다. 천불 게놈 시대고 백불 게놈 시대가 되면 사실은 누구나 다 개인 유전체 분석, 휴먼 게놈 시퀀싱을 해서 자기 유전 정보에 대한 개인 정보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금 멀지 않았고요.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하면서 요런 한 7개 정도의 그런 그 결론들을 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끝나고 아마 마지막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 시험 문제를 몇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하면서 약 26,000개에서 4만 개, 평균 한 3만 개 정도 유전자가 이제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단백질들이 다른 이제 무척지 동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좀 복잡했고, 이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휴먼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유전자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어요. 사람의 유전자에. 예.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이미 사람의 유전자에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95% 정도는 기능이 알 수 없거나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을 가진 거는 2만 개 정도 되고 약 1% 수준이고요. 그러면 기능이 있는 거를 전부 다 합치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부분만 전부 다 합쳐낼 수가 있죠. 그게 얼마 안 돼요. 3기가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30메가, 40메가 수준만 시퀀싱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부분만 시퀀싱을 해내는 엑솜 시퀀싱이라는 이런 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엑솜 시퀀싱을 하게 되면 비용이 휴먼 지놈 시퀀싱의 2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95%의 필요 없는 부분은 시퀀싱을 하지 않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1%만 시퀀싱을 하는 엑솜 시퀀싱이라는 그런 연구도 요새 많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센트로미어, 텔로미어 뭐 이런 것들이 뭐 더욱 많이 발생을 되고, 그 다음에 분열을 하면서 이제 돌연변이 발생을 하는데 남자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이제 SNP가 이게 0.1%죠. SNP가 그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 0.1% 있고, 이 중에서 전체 SNP 중에서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건 그 중에서도 1%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45명이 앉아 계신데요. 45명의 휴먼 지놈, 홀 지놈 시퀀싱을 하면 그 데이터가 다 같습니다. 99.9%가 같죠. 0.1%만 달라요. 데이터는. 네, 그 0.1%가 이 각각의 개인 개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눈 색깔은 딱 한 베이스가 틀려지면 눈 색깔이 까만색이냐 파란색이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 S&P가 어떤 개체,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죠. 그게 약 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0.1%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 0.1% 안에서도 단백질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또 1%밖에 안 되니까 아주 작은 부분들이 개인의 특성을 다르게 나타내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새 많이 이용을 해요. 잠깐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말이 대단히 비쌉니다. 예, 말이 대단히 비싸죠. 그리고 말은 유일하게 전 세계의 모든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도박입니다. 경마라는 것들이 합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말은 그러니까 이걸 어마어마한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수익을 포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술과 담배에 세금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수입원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술과 담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붙여서 국가의 수익을 내는 건데 말도 경마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이권 사업이고 수익 사업인데 그래서 말이 대단히 비싸요. 그리고 잘 뛰는 말은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어떤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말은 또 혈통이 대단히 중요해요. 혈통이 중요하다는 건 뛰는 기능을 DNA가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이 태어나자마자 말은 유전자 검사를 무조건 합니다. 비싼 말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말의 개인 유전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야생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야생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얼룩말을 잡아먹을 때 보통 새끼나 이런 어떤 늙어서 못 뛰는 말들을 잡잖아요. 그렇지만 잘 뛰는 건강한 그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잡히기도 합니다. 자,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단거리를 뛸 때 무조건 말이 이겨요. 네, 무조건 말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종하죠. 단거리를 뛰면 무조건 말이 이깁니다. 근데 그 잡히는 건 왜 잡힐까요? 특정한 새끼나 어떤 이렇게 병든 거 빼고 그 잡히는 건 왜 잡히나? 왜 잡히냐 하면 한 발을 옆으로 뛰어서 잡힙니다. 말이라는 동물은요, 야생에서 앞으로만 달릴 수 있도록 그 근육 구조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지, 그런 야생 동물이 한 발 옆으로 뛰면 그거는 자연에서 돌연변이고 도태됩니다. 사람은 옆으로 뛰는 말을 원하죠. 그게 마장마술입니다. 마장마술을 보시면 이쁘게 걸어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옆으로 걷는 것도 마장마술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말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옆으로 걷는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게 원 베이스 뮤테이션이에요. 딱 한 베이스가 T냐 C냐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부위에 말이 옆으로 뛰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있으면 태어나자마자 마장마술을 하는 말로 키우고 그 유전자가 없으면 경주마로 키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체가 다 똑같지만 아주 작은 0.01% 그 이하 수준의 아주 작은 차이가 아주 큰 개체의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게 개인 유전체 분석이라는 것으로 이제 산업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을 보면 A가 있고 이제 B가 있는데요. 이 A라는 그림은 A에 대한 설명은 처음에 2000년도에 휴먼 지놈 시퀀싱을 처음에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3조 8천억이죠. 3.8 빌리언이면 3조 8천억을 들여서 했을 때 저 방식으로 했어요. A라는 생어 시퀀싱이라는 방식으로. 예, 생어 시퀀싱이라는 방식으로 시퀀싱을 해서 휴먼 지놈 시퀀싱을 분석을 해냈고요. 한 베이스 읽어내는 겁니다. 저거는. 예, 한 베이스 읽어내는 거고, 지금은
사실 이게 이제 말이 기계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이룬 건지, 기술의 발전이 기계를 이런 NGS라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는 시퀀서라는 기술을 만들어낸 건지,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의미 같지만 NGS, 휴먼 유전체 분석에서는 사실은 기계가 많이 읽을 수 있는, 싸게 많이 읽을 수 있는 기계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휴먼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B라는 방식은 차세대 시퀀싱 방식이라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건데, 저것이 기술의 이름이지만 고유명사가 돼버렸어요. NGS라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고유명사가 돼버렸고, 그래서 저게 지금 현재 휴먼 지놈 시퀀싱을 읽는 방식이고요. 유리판 위에서 사실 저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사이클 1, 2, 3에 보면은 그 위에 까만 저게 이제 유리판이거든요. 유리판에 하나의 점들이 찍혀 있죠. 하얀 점들이. 하얀 점이 이 A 통째가 저 하나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판 위에서 수천만 개의 저 A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A는 기계 한 대에서, 생어 시퀀싱 방식은 기계 한 대에서 저렇게 한 개의 반응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200대의 어떤 장비를 사용을 해서 한 명의 사람을 읽었는데, 지금은 저 B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면 저 가운데 까만 네모, 저게 유리 슬라이드인데 저 슬라이드에 하얀 점 하나가 A 통째입니다. 그래서 요새 기술의 가장 최근 버전의 NGS 머신은 저 슬라이드 한 장에서 180명의 휴먼 지놈 시퀀싱을 하루에 끝냅니다. 네, 요새는. A 방식을 쓰면 기계 200대를 가지고 한 명의 사람을 하는데 3년 걸려요. 네. A 방식을 쓰면 3년 동안 기계 200대를 돌려야 한 명 휴먼이 끝납니다.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B 방식을 써서, NGS 방식을 써서 하는데 하루에 180명 정도를 휴먼 지놈 시퀀싱을 끝내는 게 요새 가장 최근 버전의 그 하이스루프 시퀀싱 머신이 그 정도의 일을 해내죠. 그래서 지금 뭐 NGS라는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이 이제 한 2004년, 2006년도에서부터 이제 차세대 시퀀싱 방식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업을 하셔서 지노믹스를 하는 곳에 가신다면 그 지노믹스를 하는 곳에는 지금 여기 있는 장비 중에 한 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 중에 한 대가 반드시 있고, 이런 장비들을 가동시키고 자기가 유전 정보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가공하는 일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 지노믹스를 하는 곳이라면. 그래서 기계가 뭐 2006년도서부터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2세대, 2.5세대, 3세대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장비가 발전이 되고 있고,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장비가 있지만, 그 중에 꾸준하게 저기 솔렉사, 하이식 2000, 하이식 2500, 마이식, 마이식 2, 뭐 몰리큘러, 노바식, 중간에 하이식 X, 이 회사가 사실은 전 세계를 석권한 일루미나라는 회사입니다. 일루미나라는 회사의 어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팔리는 NGS 장비의 70%는 일루미나의 장비고요.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90%는 일루미나 장비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도 가장 많이
팔고 있지만 한 대의 기계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양도 일루미나 장비가 가장 많아요. 지노믹스는 1등만 살아남는 싸움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노믹스라는 건. 왜 그러냐? 지금 과학기술로 어떤 장비를 써서 어떤 기술로 읽어도 DNA를 잘못 읽는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수준은 이미 벗어나 있어요. 뭘로 읽건 어떻게 읽건 DNA를 정확하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거는 딱 하나죠. 빨리 길게 많이 읽는 장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무조건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런 면에서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장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일루미나라는 회사에서 만든 장비들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리판 위에서 수천만 개의 그런 작은 물방울들을 만들고 그 물방울 안에서 하나의 그 시퀀싱 반응이 일어나고 수천만 개의 그 반응들을 한꺼번에 읽어내는 그런 아주 신기한 기계들이고, 기계 가격은 한 대당 보통 한 13억, 14억 그 정도 가격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기술의 발전은 어떤 방식으로 발전이 되냐면 한 번에 더 많이 읽고 한 번에 더 길게 읽고, 길게 읽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 번 읽을 때 연속해서 읽을 때 한 번에 100베이스를 읽느냐, 한 번에 200베이스를 읽느냐, 한 번에 1000베이스 페어, 1kb베이스죠. 1kb베이스를 읽느냐, 10kb베이스를 읽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조각들을 읽어서 나중에 바이오 인포메틱스, 생물 정보학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을 연결을 해낼 때 길게 읽으면 길게 읽을수록 연결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길게 읽는 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모든 기술의 발전들이 더 많이 읽고 더 길게 읽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그 기계가 발전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 휴먼 시퀀싱들을 많이 하죠. 뭐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10만 명? 한국인 10만 명을 휴먼 지놈 시퀀싱을 해서 그 정보를 만들어서 이제 뭐 의학이나 뭐 이런 활용하겠다 뭐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도 그 국립보건원의 국가 프로젝트로 해서 휴먼 지놈 시퀀싱 정보를 한 10,000명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10,000명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고, 그것을 자기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정보 공개 신청서를 내면 그것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의 휴먼 지놈 시퀀싱을 합니다. 저 안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몰라야 될 정보, 모르는 게 더 좋을 만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또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정보도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휴먼 지놈 시퀀싱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새는 저 정보를 어떻게 보존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요새 나오는 가상화폐의 보안 기술들을 요새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 지놈 시퀀싱을 하면요, 조직 적합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건 이식에 쓸 수 있어요. 조직 이식에. 잘못해서 저런 정보들이 이상한 쪽으로 노출이 되면 저것이
내가 만약에 무슨 장기를 이식봐야 되는데 나랑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장기가 어디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리고 잘못하면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장기의 공급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제네틱 디스오더, 그러니까 어떤 유전 질환이죠. 아마 여기 45명, 저까지 46명이지만 휴먼 지놈 시퀀싱에서 데이터 까면요, 지금 현재 그 제네틱 디스오더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게 질병과 연관된 게 한 8,000가지 정도 되거든요. 아마 8,000개 중에 한 개들은 다 하나씩 있을 거요. 네,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큰 문제가 없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하게 질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정보가 계속적으로 유전이 되니까 몇 세대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제네틱 디스오더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몰라도 될 만한 정보들이죠. 많은 정보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생물공학, 지노믹스의 파워가 뭐냐면 이 정보들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예, 이 정보들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더하고 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뭔가를 계속 발전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휴먼의 99.9%는 다 같다라는 거죠. 예. 휴먼 유전 정보의 99.9%는 다 같고, 다른 부분은 0.1% 이하입니다. 예. 다른 부분은 0.1% 이하고, 이 다른 0.1%가 개체와 개인의 특성을 반영을 할 뿐더러 이것을 이용을 해서 개인 유전체 또는 정밀 의료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개인 유전체 정밀 의료 프리시즌 메디슨의 컨셉입니다. 예, 이것이.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처음엔 이제 이럴 줄 몰랐죠. 이렇게 다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유전자도 심지어 보면 특정한, 예를 들어서 아밀레이즈를 만드는 유전자라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당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즈라는 유전자라면 사람도 이제 이 타액이나 이런 데 제일 많이 있죠. 이것이 다른 동물에 있는 것과 다 똑같아요. 예. 그 유전자가 같은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다른 포유류에 거의 비슷하게 유전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이것들만을 분석을 해서 뭔가 이 차이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데, 이걸 어디다 응용을 하냐 하면 프리시즌 메디슨, 가장 많이 쓰는 게 정밀 의료죠. 정밀 의료에 응용을 하고, 제네틱 드럭, 유전 의약품에 응용을 하고, 퍼스널 지노믹스, 개인 유전체 분석을 응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심지어 가장 많이 먹는 타이레놀조차도요, 10%는 안 듣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 진통제가, 예? 타이레놀 전에는 사리돈이었고요. 로슈가 만든 사이레놀이죠. 그 다음에 사리돈이었죠. 그 다음에 얀센이 지금 타이레놀을 만들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누구나 듣는 두통약이지만 이조차도 10%는 안 들어요. 예, 왜 안 듣는지 잘 모릅니다. 예? 개인 유전체의 차이예요. 예? 항암제는 더 심각합니다.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30%는 안 듣고요. 예?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항암제는 30%는 안 듣고, 심지어 어떤 종류의 항암제는 30%만 듣는 항암제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새 이런 제네틱 드럭, 프리시즌 메디슨, 퍼스널 지노믹스가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죠. 그래서 비소세포성 폐암이 전체 폐암 환자의 10%입니다. 예, 폐암 환자가 매년 6,000명씩 신규 발생을 하고요. 누적 그 폐암 환자가 한 30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 이 중에 10%가 비소세포성 폐암이에요. 비소세포성 폐암이 유전 질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유전적인 베리에이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비소세포성 폐암에는 다행히도 항암제가 있습니다. 네, 항암제가 있어요. 비소세포성 폐암에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 항암제가 전체 그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중에 70%만 듣습니다. 네, 30%는 안 들어요. 네, 근데 그 항암제가 한 알에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 외국 약인데. 근데 그 나머지 30% 안 듣는 사람들한테도 이 200만 원 그거를 한 알 먹는 게 아니라 뭐 6개월인가 이렇게 먹죠. 예, 그러면 이제 몇 천만 원, 몇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안 듣는 30%의 사람들한테도 의료보험으로 그 약 계속 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른 치료법을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반진단이라는 게 상당히 발달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게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로스원이라는 유전자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의해서 그 약이 듣고 안 듣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스원 유전자 검사를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확진이 되면 모든 그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들은 로스원 유전자 검사를 시켜요. 그 유전자 검사 비용은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로스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로스원 유전자가 발현되는 사람만 그 항암제를 처리를 했을 때 의료보험 처리를 해줍니다. 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 유전체, 이 0.1%의 차이를 가지고 제네틱 드럭을 선택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이 항암제를 개인이 돈 내고 먹어야 되면 하지 말래도 그거 검사 지가 먼저 알아서 합니다. 자기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내가 필요 없는 30%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돈을 다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단에서 아예 그런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확진이 되면 로스원 유전자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켜요. 그걸 동반진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항암제를 처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0.1%의 아주 작은 차이, 거기서 또 1%밖에 안 되는 그런 단백질이 변이되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제네틱 뮤테이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 유전체 검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어떤 질환이나 질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 퍼센테이지를 조금은 더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컨셉이 개인 유전체 검사의 기본적인 컨셉이 돼요.